한 번은 작은 마을에 신비한 천막이 등장했습니다. 이 천막은 무지의 텐트가 불리며 일단 안에 들어가면 자신의 정체성과 현 위치에 대한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텐트에 대해 신기해했지만 곧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오랫동안 시민들이 사회의 규칙과 제도를 놓고 의견 충돌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누구는 높은 세금을 불평했고 다른 이는 교육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번 새로운 제안을 할 때마다 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원로 중 한 사람이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원로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 무지의 텐트에 들어가 보자. 거기서 우리 마을을 위한 진정한 사회 규칙을 정해보자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점점 이 제안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의 지도자들은 모임을 열어 무지의 텐트 안에서 새로운 사회 규칙을 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마을의 주요 인사들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텐트 밖으로 나올 때마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규칙이 다르게 보였다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설계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교육과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누구에게나 열어두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으며 그 규칙은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을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은 모두를 조금씩 더 웃게 만들었고 이전보다 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무지의 텐트의 경험을 떠올렸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곤 했고 그것은 곧 마을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결국 무지의 텐트는 그들의 사회를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어보려는 시도에서 핵심 요소로 남았습니다. 이 경험은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라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의 이야기는 더 큰 세상으로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법을 배우려 찾아오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깊은 숲속의 조그마한 마을 연대촌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은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이론을 기반으로 설립된 실험적인 공동체였으며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보다도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대촌 평화의 광장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마을을 지나는 작은 강으로 이어지는데 그 물줄기를 따라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발전소를 세우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발전소는 마을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딴 지역에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시설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었고 마을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전설과 이야기가 깃든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 강 근처에는 마을의 축제와 전통 의식들이 열리곤 했으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휴식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강가에 모여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의 초점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원로이자 현명한 이장인 할아버지는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를 논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발전소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며 함께 발전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젊은 농부인 유진이 손을 들고 말했다. 저는 그 발전소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까지 유지해온 연대감과 전통을 잃는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발전일까요? 다른 주민들도 저마다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다른 주민들은 마을의 전통적인 행사들, 강에서의 추억, 그리고 세대가 넘어서 찾아오는 자연적인 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마침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환경 친화적인 작은 발전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강의 자연을 보존하며 에너지를 얻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전력은 마을 공동체 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타협이 아닌 마을 전체가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들이 의식에 깊이 각인되었고 샌델이 말한 정의로운 사회란 공동이
선과 시민적 덕목을 중시하는 사회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연대초는 계속해서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의 변화를 적극 받아들이는 실험을 이어갔고, 그 모습은 주변 지역에도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가 경제적 이익보다 앞설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정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행복한 평화의 땅으로 알려진 마나랜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석양이 질 때면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철저하게 따르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왕 베드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돌분수대가 고장나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돌 분수대는 정수와도 같은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이곳에 모여 몹을 죽이며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을의 행복을 위협할 수 있는 이 사태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베드윈 왕은 급히 공중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장난 분수대를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이냐? 신하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궁정의 건축 전문가인 루카스는 새롭고 화려한 분수대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된 새로운 분수대를 세웁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왕국의 위용도 돋보일 것입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경제를 담당하는 아델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수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고장난 분수대를 수리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현명합니다. 토론은 계속 이어졌고, 그 어떤 방법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왕의 철학 고문이자 제레미 벤담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사벨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의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사벨은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짓는 것도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마을 사람들 각자가 자기만이 작은 손펌프를 가지고 다니며 물을 얻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이는 마을 사람들의 자립심을 높이고 그들의 삶에 더 큰 자유를 줄 것입니다. 왕은 이사벨의 제안에 기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마을 가구에 손펌프를 배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펌프를 사용해 자유롭게 물을 얻으면서 서로의 펌프를 비교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곧이어 마을에서는 물과 관련된 다채로운 문화가 꽃피웠고, 이는 마을 사람들의 지속적인 행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베드윈 왕은 미소 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나랜드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통해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며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장난 분수대 하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전체 사회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제레미 벤담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진정으로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루크라는 젊은 탐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크는 항상 세상의 이치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특히 왜 특정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해 궁금증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날은 우연의 일치라는 현상에 대해 깊게 생각하던 루크의 머릿속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연히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연인지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탐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루크는 그의 여정에 있어 완벽한 시작점을 찾고자 그의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늘 같은 시간에 모이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매번 바둑을 두고 난 후면 비가 내리곤 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관찰에 불과했지만, 루크는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노인들이 바둑을 들 때마다 비를 자극하는 어떤 미스터리한 요소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루크는 노인들 옆에 앉아 매번 그들의 바둑 경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한 달 동안 그들의 바둑 경기와 날씨의 상관관계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30일 동안 그 노인들이 총 25번의 바둑 경기를 두는 동안 20번이나 비가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루크는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둑 게임은 비를 부르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한참을 더 고민하던 그는 문득 데이비드 휴미인과 관계에 대한 회의주의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바둑이 비를 부르는 건가? 아니면 단지 비가 올 때 바둑을 두는 걸 즐기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일정한 주기로 바둑을 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험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루크는 어느 날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날씨와 상관없이 매주 일정한 날에 바둑을 두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인들은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일주일에 2번, 화창한 날과 흐린 날 가리지 않고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루크는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단지 우연의 반복이었던 것입니다. 루크는 몇 주 동안의 연구를 통해 자신의 발견을 마을에서 열린 연례 과학 발표회에서 발표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과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단순히 반복에 의한 관습일 뿐일 수도 있다니. 루크는 그의 발견으로 인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루크는 단순한 인과관계의 믿음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일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휴메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서 인과관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검토하고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깨달음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습관이 되어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